지금 이제 다들 체감적으로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진짜 이거 IMF 때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실제로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통합 플랫폼 리치고를 서비스하고 있는 리치고의 김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아요. 일단은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수출이 좀 좋았는데, 수출도 이제 7월 달에 고점 찍고 증가율이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던 상황에 이제 트럼프까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 내년에 관세 터지면 이거 어떡하나, 지금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게 뭐 그냥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만든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체 자산에서 거의 80%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동산이 80%까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양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재산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양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떤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을 어디다 지었죠? 공장을 뭐 IRA, 그다음에 반도체 칩스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든 때는 뭐 각종 혜택을 줄 것처럼 해서 꼬셔서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거의 지금 배짜라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의 이제 정책을 기업이나 뭔가 이런 어떤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부동산 쪽에 또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부양책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섞여 있지 않나.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서로 싸우면서 수출로 밥 먹고 사는 한국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2의 IMF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가요? 부동산 쪽은 이미 이제 서울, 특히 이제 강남 상구 빼놓고는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지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일부 지역을 보면은 뭐 말도 못하게 가격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들 체감적으로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진짜 이거 IMF 때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실제로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일 지표 중에 하나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경기 이 종합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선행지수가 있고 동행지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이 동행지수예요. 그래서 동행지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제가 몇 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몇 점인지를, 상태가 우리가 느끼는. 자, 근데 이게 보시면 IMF가 97년 11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때가 103이었어요. 터질 때가. 그리고 지금 98.1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IMF가 터지고 난 3개월 뒤, 그러면은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겠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지금 현재의 경기가 IMF 터지고 나서 3개월 뒤보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또 이때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금리위기가 한 2008년 10월 달쯤에 터졌죠. 이때가 100이었거든요. 근데 금리위기 터지면서 당연히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 12월 달, 이때가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후인데, 이때가 98.5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IMF가 터졌나요? 아니면 금리위기가 터졌나요? 아무것도 없죠. 무슨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닌데,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글로벌 충격파가 온다,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관세 막 때린다, 그러면은 도대체 경기가 어디까지 안 좋아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하면 3번이죠.
자, 첫 번째가 언제예요? 바로 IMF 때입니다. 이때는 뭐 하락폭이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이때가 낙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가 또 낙폭이 수도권을 포함해서 강남 상구 포함해서 낙폭이 이때 또 컸었고, 최근엔 2022년 하반기에 또 한번 낙폭이 있었고, 근데 아직은 없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지금 저는 내년 하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뭔가 내년 하반기에 경제적인 충격파가 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무서운 부동산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자,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 달에 0.5% 피컷 했잖아요. 자, 근데 이런 일은 지난 20년 동안 몇 번 있었냐? 요번 포함해서 딱 3번 있었습니다. 요번 빼고는 2번 있었어요. 2001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또 9월 달에 그때 피컷 금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컷 금리 인하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닷컴버블 터지고 금리 위기 터지고. 근데 이번에도 피컷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2007년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언제 터졌죠? 바로 1년 정도 후에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이 하반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분들이 금리 인하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건 이자가 줄어드니까 사업하기에도 좋고 부동산 투자하기도 좋지 않냐, 대출 끌어다가.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냐? 금리 인하를 다 해서 금리가 바닥 쳤을 때, 그때는 투자에 호기가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초창기는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랑 똑같아요? 닷컴 버블 터지기 전, 금리기 터지기 전과 너무 똑같다는 거죠. 자,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다들 뭐에 미쳐 있었어요? 기술주에 완전 미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닷컴 버블 붕괴됐죠? 자, 2007년 기억나? 저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네, 왜? 그때 중국 펀드를요, 줄 서서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코인에 미쳐 있죠. 근데 그때는요, 뭐에 미쳐 있었냐면 다들 서울의 부동산과 중국 펀드에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코인, 서울의 뭐 강남 상구 부동산에 미쳐 있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껴 있는데 비컷 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거는 저는 뭐라고 보느냐? 아,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행복해할 때, 내 주변에 그걸로 돈 번 사람이 많을 때, 그때가 바로 빠져나올 때고, 내 주변에 돈 잃은 사람밖에 없을 때, 그때가 서서히 들어갈 때다.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놓치고 계실까요? 자, 내 주변에 미국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면은 호구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대출 줄이고, 씀씀이 줄여서 생활비 확 줄이고, 저축액 늘리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은 달러를 사야 됩니다. 달러. 그리고 금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금 대신 비트코인도 사시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제 인생에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통제력과 영향력을 잃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금을 사시고, 혹시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인 사시면 되고, 근데 달러의 비중 훨씬 더 많이 가져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달러를 한 70에서 80% 가져가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만 금을 좀 갖고 계시는 이런 전략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좀 나의 전체적인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죠. 네, 근데 어려운 걸 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탐욕에 매도하고 공포에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퍼나 PBR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한국 주식은 무릎 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은 어깨 위에 있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한국 주식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휘청하면은 한국은 더 휘청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완전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됐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을 사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저는 뭐 1년이나 뭐 1년 반 안에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한국 주식을 싸게 줍줍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되잖아요. 어떨 때는 중국 주식이 좋았다가 언제는 미국 주식이 좋았다가 또 언제는 한국 주식이 좋았다가 언제는 또 달러가 좋았다가 언제는 또 금이 좋았다가 그래서 사실 제일 좀 좋은 거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이런 뭐 프리즘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나는 좀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네들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여기도 지금 관세 때리고 있잖아요. 관세 때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캐나다에서 바로 그냥 날아가서 트럼프한테 지금 비비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지금 비비고 또 얼마 전에 저기 손정이 또 그쵸? 소프트뱅크 달려가서 또 1,000억 달러인가? 뭐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에이 2,000억 달러 해야 하니까 노력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가서 뭔가 지금 해야 되는 한국은 전혀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국을 지 마음대로 쥐고 막 쥐락펴락 하려고 아마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게 될 거고 그러면 관세가 높아지면은 한국이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팔았던 물건을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에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 13,000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못 사죠. 물건 값이 비싸지니까 안 사겠지. 그럼 한국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다 지금 2차 전지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지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배째라고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뭐 세대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이제 트럼프랑 뭔가 사바사바 해서 좀 뭔가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또 한국이 그럴 수 있는 내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유일한 지표가 또 달러인데 달러가 지금 거의 뭐 1,430원, 40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 터지기 전만 해도요. 1,400원 미치웠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1,500원 돌파할지 모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저는 좀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한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이 부동산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인 거죠. 자, 데이터를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예요. 요게 이제 제일 정확한 가격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자, 강남구는 지금 거의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네, 강남구는 그런데 강남, 소초, 송파 몇 군데 빼고 외곽으로 가보잖아요. 예를 들면 강북구로 가볼게요. 강북구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회복을 거의 못했죠? 거의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노원구 한번 볼까요? 노원구도 어때요? 회복했나요? 회복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서울,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 지역만 빼놓고 그냥 나머지 지역들은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완전 지금 이미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방 훨씬 더 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 충격파가 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모든 걸 다 했다. 작년 하반기,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또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4년에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두 가지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생아 특례, 또 돈을 풀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결혼과 출산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5천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그렇죠? 그러면 2억 5천을 증여해줘도요, 세금이 1,000만 원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집들은 자녀한테 2억 5천까지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양가 합산하면 얼마예요? 5억. 플러스 신생아 특례 받으면 완전 꿀이죠. 완전 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없던 수요를 정책이 억지로 짜내서 그 수요를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럼 9월 달부터 왜 다시 떨어졌냐? 예,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이 되는 그때부터가 변곡점이 올 거다. 스트레스 DSR이 시작이 되면서 뭐예요?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꺾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띄운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안 좋게 지금 흐름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예, 대다수의 지역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지방은 너무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먼저 팩트를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자,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일까요? 강남?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강남 수주 송파가 엄청 강한 줄 아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2019년 1월 달부터 24년 12월까지 지난 5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 월간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1등이 누구냐면 수원시 영통구, 2등 안산시 상록구, 대전 유성구, 안양시 동안구, 수원, 안산, 인천 연수구, 구리.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 없죠? 강남 찾아볼까요? 강남 어디 있나? 서초 23등. 강남 어디 갔어? 강남 31등.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난 한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달라져요. 자, 이렇게 보면 서초가 몇 등이에요? 5등이죠. 많이 올라왔죠. 여기 이제 송파구도 있고, 네, 강남구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뭐 똘똘한 차이 얘기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남, 수조, 송파, 강남만 여기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왜 최근에 22년에 한번 폭락장이 오고 단기 반등이 강남이 셌냐? 강남 3구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2020년과 21년에 이때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너무 쌌는데 이때 대부분 연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매가 증가할 원인이 뭐냐? 20년과 21년에 연끌한 사람이 많아서. 근데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20년, 21년에 강남 3구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안 해줬잖아요. 다른 데들은 다 대출 끌어다 집 사서 이자 올라가지고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데 강남 3구는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금으로만 산 겁니다. 자, 현금은 사니까 금리가 올라가나 마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급한 매물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23년, 22년은 거래가 진짜 없었고 23년, 24년 했는데 이때는 강남 3구 대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대출 이제 해줬어요.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신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최근 3년만 보면 경북 상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경북 영주가 2등입니다. 근데 왜 상주랑 영주, 동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여기는 지역이 너무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데가 강남 3구니까 맨날 여기 얘기만 하는 건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여기가 전국에서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부동산 가격을 전망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내년은 일단 뭐 23년, 24년과 비슷해요. 내년에 또 정책 자금 또 풀겠다고 하죠. 그렇죠? 네, 50조 넘는 정책 자금 또 풀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생아 특례가 소득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게 이게 한도가 부부 합산 1억 3천이었어요. 근데 얘를 얼마로 늘렸냐면 2억 5천. 자, 그러면은 웬만한 부부들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되죠. 아니, 합산해서 연봉 2억 5천 넘는 부부가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이 안에 들어오지. 그래서 1억 3천에서 2억 5천 된 원래는 신생아 특례를 못 받았던 이분들도 이제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또 연초에 수요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수요가 그 전 수요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강도가 24년보다는 세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25년은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 효과가 초반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7월 달은 뭐가 예정되어 있죠?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바뀔 수 있겠죠. 2차가 바뀌었던 것처럼. 근데 일단은 3차가 7월 달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차가 되면은 뭐예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는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년 하반기에 위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2024년 9월 달에 B컵 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충격파가 한 반년, 1년 정도 지나면 올 거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충격들이 내년 하반기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마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장의 본질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해야지 무슨 특례를 꺼내고 이거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거죠. 예? 국가의 지금 에너지가 갈수록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부동산만 계속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뭔가 경제 펀더멘탈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 돈 잘 벌고 국가 경제가 커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좋아지게끔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이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이렇게 떠받친다라고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예? 나라 진짜 경제 진짜 걱정해야 될 때고 지금 여야 구분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남 수초 송파의 아파트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강남 수초 송파는 건물도 강남 수초 송파의 사이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경매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강남, 소초, 송파의 상업용 부동산 경매 건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거의 지금 한 18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 금리위기 이후에 지금 경매 건수 지금 상업용 건물 지금 증가하는 것보다 최근에 훨씬 더 가팔라요. 강남 상구에 지금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안 해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강남 상구에 그 대출을 안 해줘서 탄탄했던 여기도 어때요? 경매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강남 3구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떨어졌던 게 강남 3구예요. 예. 그나마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게 저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괜찮고 코인 시장이 괜찮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를 일군 이런 슈퍼리치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가 저는 지금은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거다. 예, 하지만 혹시 미국 주식시장이 좀 꺾이게 된다면 아마 더 이상의 이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동력은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들이 내년을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아요. 내 재산과 나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참 보면은 공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짜는 뭐예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공짜 심리거든요.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진짜가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쉽게 얻으려고 하면 내 인생이 쉬워지고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진짜 정말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 항상 불황 뒤에 엄청난 호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위험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이 기회를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하시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책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부채 줄이고 소득 씀씀이 줄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은 뭐예요? 달러로 좀 가지고 계시고 금도 일부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간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럼 반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내리겠네요? 그것도 맞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오르는 대로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뭐예요? 집값하고 금리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으려면은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공급이 작으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가. 언뜻 봐서는 맞지만 꽝꽝꽝. 완전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팩트로, 데이터로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트입니다. 자, 금리가 2005년에 바닥을 찍고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2008년 10월달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떨어졌나요, 이때? 올랐잖아요. 이때 올랐잖아요. 이때 계속 폭등했습니다, 이때. 금리 올랐을 때. 자, 반대로 금리가 2008년 10월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죠?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졌죠? 그럼 집값이 계속 올랐어야 됐겠네요? 맞죠? 그분들 논리대로라면은. 자, 그런데 2008년 요때 2009년에 잠깐 반등 나오고 금리 계속 떨어졌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팩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2008년 11월 달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거의 한 5년을 제가 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예요? 세종입니다. KB 부동산 데이터 월간 데이터 통계 기준이고요. 49% 올랐습니다. 충북, 경남, 광주 다 올랐죠. 네, 이걸 보면은 뭐예요? 금리 인하고 호재네. 왜? 다 올랐으니까. 아직 내린데 한 군데도 못 봤죠? 조금 더 내려볼게요. 강남 11개구, 서울, 경기, 강북, 인천.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죠. 수도권은 다 떨어지고 지방만 다 올랐어요. 금리가 반토막 나는 시기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결정된다, 안 된다? 저는 제발 제가 진짜 그분들하고 제가 끝장 토론이라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성격 하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능력 하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는지,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니 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동산은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런 분들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필요가 없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저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제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나와서 입만 가지고 떠들면서 무슨 공급이 부족하니 뭐 그런 얘기 하다가 22년에 폭락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22년 6월달 7월달까지도 공급 부족하다고 다 폭등 나온다.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잖아요. 에?
요즘 뭐 정부가 정책, 인위적으로 만든 정책 때문에 약간 또 올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 예? 진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좀 데이터를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할 때 성격도 보고, 능력도 보고, 체력도 보고, 골고루 좀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정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지금도 가계부채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데, 대한민국 전체 부의 지금 80%가 부동산이잖아, 거의. 아니, 그러면 이분들 말씀대로라면 90%, 100%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행복한 세상이 옵니까? 아니에요. 뭐든지 너무 극단적인 건 위험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나와서 펌프질을 해요, 왜? 아니, 본인이나 사세요, 본인이나 진짜. 예?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분들이 보시는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급 부족 얘기 언제부터 나왔죠? 2020년, 21년부터 계속 전문가들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아니,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뭐가 생기나? 예? 아니, 진짜.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24년, 25년. 25년이 24년보다 입주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25년이 더 많습니다. 24년보다 많아요, 서울이. 언제부터 작아요? 26년부터 작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진짜 공급이 없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확정 물량이에요. 공급이 입주 날짜가 확정돼.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주나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그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치고에서는 이렇게 그냥 누르면 딱 나오지만 이 뒤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자, 이걸 보세요. 자, 공급이 작나요? 네, 작아요. 언제? 26년. 근데 27년과 28년 다시 증가합니다. 다시 증가하죠? 물론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로 되지는 않겠죠. 이 중에 일부는 아닌 것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려하듯이 공급이 그렇게 작지 않고요. 자, 이거를 서울은 또 서울만 보면 안 돼요.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공급이 이렇게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니까 공급이 작았던 때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죠. 이때 공급 작죠? 자, 그러면 이때도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때 뭐라 그랬어요? 공급 부족하다. 수도권 폭등. 올라간다. 근데 이때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11년, 12년, 13년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많아지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동산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문제 생기죠. 그리고 사업 진행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3년 정도 후부터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자, 보세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죠. 3년 뒤면 언제예요? 2011년. 그래서 2011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때도 가격이 내려갔어요. 자, 반대로 2016년부터 17년, 18년 공급이 계속 많아졌죠. 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니까. 호황이니까 건설사들이 막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졌고,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에 어떤 말들이 많았죠? 어떤 신문기사 많았어요? 부동산 전문가 80% 이상이 수도권 아파트 못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왜? 공급 폭탄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일부 역전세 난 거 빼놓고요. 매매가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럼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왜 맨날 방송에 나와서 앵무새처럼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은 저는 아니 명확하잖아, 이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 문제가 터졌죠? 2022년에 문제가 터졌죠. 22년에 폭 나왔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3년 뒤면 얼마예요? 25년,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25년의 물량이 이때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2011년에 10만 3천 세대. 지금은 11만 7천 세대잖아요, 내년에. 작지 않아요. 언제가 작아요? 26년만 작습니다. 근데 27년은 어때요? 다시 많아져. 28년에도 다시 많아져. 자, 그러면 공급 부족은 뭐예요? 26년에는 확실하게 공급 부족하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다라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만 보는 거예요? 확장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만 보니까 어때요? 계속 줄어드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 통계나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미분양 물량,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그 데이터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제가 리치고 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만든 거잖아요. 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전망과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공 데이터만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보니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공급 부족이지. 아니, 확정 물량만 보면요. 계속 차트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일반인이라면 제가 몰라도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뭐 10년, 20년, 30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이게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 떠들면서 사람들의 불안심리 부추기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쪽으로만 계속 돈이 몰리게 하는 이 현상이 이게 맞냐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너무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이런 것들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리밸런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의 일정 수준 가격 하락을 용인했을 때 한국 경제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힘들 수 있죠. 근데 시장의 흐름에 내버려 두면은 그때는 힘들지 몰라도 그 힘든 거를 금방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힘든 거를 계속 뒤로 뭐 하는 거예요? 폭탄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폭탄이 커져요, 안 커져요? 폭탄이 계속 커집니다. 근데 폭탄이 언제 터져요? 외부 충격파가 왔을 때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025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할 일은 이거예요. 뭐냐? 정부는요, 공급만 잘 통제하면 돼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지역은 데이터가 이만저만하고 요만저만 하니까 이 정도가 적정 공급 물량이겠다. 이거를 정부가 딱 손에 쥐고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급 물량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래야 뭐예요? 일단 공급 사이드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조금 공급 물량을 레인지가 있다면 상단값에 맞춰 공급을 조금 더 해주고. 왜? 그래야 올라갈 때 조금 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내려갈 때도 충격이 덜하게 그때는 공급을 조금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충격파가 덜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과 대구 같은 공급 폭탄 문제가 생기면서 아파트가까지 한때는 50%까지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투기를 막아야 되니까 세금 문제를 잘 통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과 그 다음에 공급만 잘 통제를 하면은 그러면 저는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 근데 자꾸 정부가 이거를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만 커지고 나라 경제가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자, 원래 전세 대출이 없었죠. 전세 대출 없었어요. 자, 근데 전세 대출이 생겼고 2010년대 초반에, 그리고 이걸 보증보험까지 해줬어.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원래는 내가 1억밖에 없어. 근데 대출을 해주니까 2억, 3억짜리 전세에 살아.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전세가가 올라가.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요, 안 밀어 올려요? 밀어 올려. 근데 보증까지 해줘. 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 자산에서 과도하게 지금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터졌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를 했죠. 근데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진 나라, 그 다음에 부동산 빚이 가장 커진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게 좋은 의도 아니에요. 이런 억지로 그냥 떠먹여주기 시기에 도와주는 이런 정책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세금하고 공급만 통제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장 원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밸런스 있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해놨다가 계속 부실만 키워놓고 지금 자칫 잘못하다 이게 이 엄청난 폭탄이 지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온 국민이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우리 펼치시는 당국자분들은 반드시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책이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지를 꼭 좀 판단하시고 좀 정책을 펼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쏠림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 아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외진 투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외지 지금 뭐 부산, 뭐 대구, 뭐 각종 지방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런 기사 좀 보신 적 있죠? 이걸 제가 팩트로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외지인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지 않은 서울에 살지 않은 다른 지역,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지방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율이에요. 자, 이게 24년에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좀 커졌죠? 자, 이걸 보고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아니에요. 이걸 길게 보잖아요. 자, 원래 서울 부동산 많이 샀습니다, 항상. 이 대세 상승장 때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항상 사왔던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쏠림 현상이 아니고 그냥 지금 서울도 외곽지역은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 있는 거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 정책들 그리고 그게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이 된 거고 그렇죠? 강남, 서초, 송파 15 이상짜리 대출 안 해줬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강했던 거고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거고 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수도권 떨어지는데 어디만 올랐어요? 지방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5년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겁니다. 물론 2025년에 지방이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방은 이미 거품이 빠진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일자리 늘고 인구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아마 내년 하반기 어느 즈음에 바닥 찍고 몇 년 동안의 대세 상승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처럼? 금리위기 터지고 난 이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항상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지방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수도권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최고의 투자 고수들이 이런 얘기하죠. 탐욕에 팔고 뭐예요? 공포에 사라. 자, 지금 탐욕스러운 시장 어디예요? 우리 피디님이 보시기에 탐욕스러운 시장 어디예요? 네, 그렇죠? 지금 공포에 빠진 시장 어디예요? 지방? 네. 근데 지방이 언제까지 공포에 빠져 있을까요? 이거 회복됩니다. 그 원년이 저는 물론 내년은 여러 가지 또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크게 오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가 내년에 시작이 되고
아마 6년 정도서부터 지방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무슨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몰리니까 수도권만 투자해라. 지방 끝났다. 라고 데이터 없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인구수 보겠습니다. 자, 인구수 지난 3년 동안 볼게요. 지난 3년 동안 인구수 증가한 데 어디예요? 세종,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그죠? 최근 1년만 한번 볼까요? 자, 1등 세종, 2등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자, 서울 몇 등이에요? 9등이에요. 네, 서울 9등. 자, 여기에 일자리도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최근 3년 동안 증가 1등이 어디입니까? 세종. 그 다음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서울 어디 갔어요? 경기도가 7등이고요. 서울 11등이에요. 자, 이거를 최근 1년만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증가 1등이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인천이고요. 충북이고요. 세종이고요. 경남이고요. 도대체 수도권 어디 있습니까? 인천 빼고는 없어요. 경기도 11등이고요.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은 14등입니다. 아니,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어떻게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수도권 얘기를 해요. 명확한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않으시려면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이런 습관을 꼭 좀 들이시면은 아마 현명한 부동산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 집값은 안 빠진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계속 올라가기만 한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이클이 있어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는 거고, 강남 아파트도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다. 내년에 한번 보시죠. 저는 내년에 만약에 이제 충격파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 수도 송파트 내년에 조정 많이 받을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하락 후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 니치고에서 만든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소득 대면 아파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이 된다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최소 25에서 많게는 한 35% 이상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서울. 그래서 평균 30% 정도.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20억짜리 아파트가 14억 되는 거죠.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제 L자형 지금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보통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우리가 닷컴 뽑을 때도 그렇고 금리 위기 때도 그렇고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의 숨통을 치워주면서 금리 바닥을 쳤을 때 경기가 바닥치면서 다시 좋아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꺾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갈등. 두 번째는 기후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인플레이션을 쉽게 내려가기는 못하고 있어요. 금리를 낮춰도.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마치 부동산에 엄청난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근데 시중금리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 오히려 올랐잖아요. 지금 미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금리를 또 쉽게 낮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침체가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방은 이미 거품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25년이 마지막 하락 구간 정도가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지방의 일부 지역부터는 26년부터는 대세 상승을 저는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내년에 하락폭이 크고 금리가 인하되고 다시 경기를 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26년에도 상승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도. 근데 혹시라도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약간 반등 26년에도 입주 물량도 작잖아요, 수도권. 그래서 약간 반등이 2009년처럼 나왔다가 2010년, 11년, 12년, 13년 빠졌던 것처럼 27, 28, 29년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내년 말 정도의 이런 상황의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미 이제 미국 쪽으로 저는 많이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도 저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후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무릎 밑에 저평가됐을 때 사고 어깨 위에 고평가 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일단 집이라는 거는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식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집, 그거를 내 집으로 사서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 무릎 밑에서는 저는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또 아마 진짜 이제 아마 공포의 시장에 완전 물들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뭐 엄청 이런 이야기들 많을 텐데, 오히려 그때 저는 무슨 소리냐, 이제는 집을 사도 되는 시기가 왔다, 아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시기에도 살려고 하는데, 아니 거품이 그렇게 빠졌는데 빠지는 시기가 오늘 안 살 거예요? 사야죠.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피디님 안 사고 싶으세요? 근데 사람 심리가 참 묘해요. 모두가 탐욕에 젖어 있을 때는 막 사고 싶은데 또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 사요. 예, 그게 뭐예요? 고수와 하수를 결정짓는 포인트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는 2025년기 하반기쯤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방은 25년 말 정도나 26년 상반기 정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기가 올 것 같고,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수도권은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품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품이 많이 빠지면 당연히 사야죠. 그리고 사는 것도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은 경매 건수가, 참고로 경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리치고에서 이제 경매를 들어가셔서 매각 통계를 누르시면은 경매 통계가 나오는데, 자, 경매가 어때요 지금? 4.3 최고치잖아요. 금리 위기 때보다 지금 건수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경매가 많아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부동산 사실 때 꼭 경매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를 판별하고 전문가를 보는 것도요, 다 자기 탓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김경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내 팔자고, 그게 나예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정말 이제 투자자가 제가 워렌 버핏이기도 한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은 단 한 주식도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걸 부동산으로 바꿔보면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아니면요, 내 집말을 하지 마세요. 최소한 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아니면 내 집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결혼을 하니까,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신세가 특례를 해주니까 집 사고, 코로나 터져 금리가 낮으니까 집 사고. 자, 그런 분들이 다 뭐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다 경매로 쏟아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부동산은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잘 잡으셔서 내 집말 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시고요. 근데 그런 일을 갖추려면은 공짜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동산 공부 꼭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